중국에서는 특정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못 타게 합니다. 기차도 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 싶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신용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법원 판결을 안 따르거나 빚을 안 갚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관리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비행기도, 기차도, 호텔도 제한됩니다. 2019년 기준 비행기 탑승 거부 2682만 건, 기차 승차 거부 596만 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숫자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신용 시스템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용불량자는 대출이 막히고 미국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이자율이 높아지죠. 하지만 그게 기차나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까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신용 문제가 개인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구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요약해보겠습니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열렸는데 계약을 지키게 만드는 장치가 없었던 거죠. 누군가 물건을 떼먹거나 빚을 안 갚아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봤자 판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또 판결이 나온다 해도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돈을 받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됐죠. 그러다 보니 빚을 떼먹고 도망다니는 게 하나의 생존 전략처럼 퍼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라오라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수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떼일 걸 알면서도 빌려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자율이 높아지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졌습니다. 신뢰가 없으니 가짜 제품도 판쳤습니다. 어차피 걸려도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가 보상받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공업용 메탄올을 섞은 가짜술로 수십 명이 죽는 사건이 터졌고, 가짜 백신으로 영아가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니 중국산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08년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산후그룹이 만든 분유에서 공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됐는데 30명의 아기가 피해를 입었고 6명이 사망했습니다. 분유회사는 2007년 12월부터 소비자 불만을 접수받고 있었지만 리콜 비용이 아까워서 묵인했고, 지방정부도 이 회사가 지역 최대 기업이었기 때문에 눈 감았습니다. 아기 분유마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중국 제품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공산당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은 민주주의는 없지만 잘 살게 해준다는 약속에 기대고 있었는데, 경제는 성장하는데 자국민이 자국 제품을 못 믿는다면 이 약속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2012년 이러한 신뢰 위기 속에서 시진핑이 집권했습니다. 시진핑에게 신뢰 회복은 정권 유지의 문제였습니다. 빚을 떼먹는 사람, 가짜를 만드는 기업, 판결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들을 그대로 두면 중국산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죠. 2014년 국무원이 사회신용체계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빚을 안 갚는 사람, 가짜 만드는 기업, 판결 안 따르는 사람을 전부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비행기, 기차, 대출이 막힌다. 시진핑 정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는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뢰할 수 없는 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 계획은 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2015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42개 중앙부처, 32개 지방정부, 50개의 민간기업 데이터가 여기로 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청, 법원, 경찰 기록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등록된 모든 기업에 통합사회신용코드라는 18자리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이 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세금 납부 기록, 법원 판결, 환경위반, 임금체불 여부를 전부 조회할 수 있었죠.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 법원 판결 불이행, 환경위반 같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시작했죠.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단순한 페널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쇄 제재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당국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세금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달, 입찰 참여가 막히고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고 토지 사용권 취득도 제한됩니다. 한 곳에서 찍히면 다른 곳에서도 자동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외국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이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미국, 유럽, 한국 기업의 중국 법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 시스템은
개인에게도 적용됐습니다. 2018년 산시성에서 석탄 사업을 하던 라오둔이라는 42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면서 석탄 시장이 무너졌고 그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죠. 어느 날 베이징에 갈 일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고속열차를 예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 화면에서 이 사람은 법원의 불신임자 명단에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고속열차와 비행기는 고급 소비로 분류돼서 이용이 막힙니다. 비행기로 90분이면 가는 거리를 14시간짜리 와댕열차로 가야 했죠. 은행에 가니까 계좌도 동결돼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안 됐고 호텔 예약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른 데서 왔습니다. 어느 날 시내를 지나가다가 광장의 대형 전광판을 봤는데 거기서 자기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신분증 사진, 이름, 신분증 번호가 공개되어 있었고 이 사람은 불신임자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런 전광판이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라오드는 외출할 때마다 자기 얼굴이 뜰까봐 전광판을 피해 다녔고 친구들 모임에도 안 나가게 됐습니다. 전광판만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벨소리 대신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이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법원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채무 이행을 독촉해주세요. 빚을 갚기 전까지 본인이 이 벨소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2019년에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상영 전에 채무자 명단이 스크린에 뜨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허베이성 법원은 위챗에 주변 500m 내 채무자 위치를 알려주는 미니앱을 출시했죠. 주변에 채무자가 있으면 신고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정도로 압박을 받으면 빚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0년 최고인민법원 발표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751만 명이 채무를 이행하고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당시 전체 블랙리스트 등재자의 절반이었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진핑은 2기에 진입했고 이 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이 당 헌장에 추가됐습니다. 당 헌장은 공산당의 기본규칙과 이념을 담은 문서인데 살아있는 지도자의 이름이 여기 들어간 건 마오쩌둥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공고화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당의 통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까지 당의 관리 아래 두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재 범위도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저장성 원저우에서 한 학생이 베이징 소재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학이 보류됐다는 거였죠. 이유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은행 대출 20만 위안, 우리 돈 약 3천만 원을 2년째 갚지 않아서 판결 불이행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판사가 자녀 교육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아버지는 갚지 못했고 결국 아들 입학이 막힌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중국 정부 논리는 이랬습니다. 본인에게만 제재를 가하면 버티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자녀 교육이나 가족의 생활에 영향이 가면 갚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사건이 중국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 뉴스 게시글에만 댓글이 3만 개가 달렸죠. 아버지 잘못을 왜 아들이 지냐는 비판과 빚을 안 갚는 아버지 잘못이라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빚을 갚았고 아들은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안 갚던 빚을 갚게 만든 거죠. 하지만 제재 대상이 빚진 본인에서 그 가족으로 넓어진 겁니다.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이번엔 누구를이 아니라 무엇을 제재하느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산둥성 룽청시는 2013년부터 모든 시민에게 1000점을 주고 행동에 따라 가감점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헌혈하면 가점, 자원봉사하면 가점, 교통위반하면 감점. 여기까지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처럼 보였죠. 그런데 감점 항목을 더 보면 이상한 게 섞여 있었습니다. 2016년 기준 규정에는 위챗, 포럼, 블로그에 유해정보 유포하면 마이너스 50점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가 유해정보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주민은 의료 분쟁에 대한 글을 온라인에 반복해서 올렸다가 3주 만에 950점이 깎였습니다. 1000점에서 시작해서 50점만 남은 거죠. 원래 시스템은 빚을 안 갚는 사람을 제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정부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도 제재 대상이 된 겁니다. 룽청시 같은 시스템은 다른 도시로도 퍼졌습니다. 지방정부마다 자체 기준을 만들었고 제재 범위는 점점 넓어졌죠. 2020년 코로나가 퍼지자 중국 정부는 여기에
건강 코드를 얹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QR코드가 뜨는데 초록색이면 이동 가능, 빨간색이면 외출 금지. 14억 인구가 이 앱을 깔았고 식당이든 지하철이든 입장하려면 초록색 코드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 건강 코드가 방역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난성 정저우에서 4개 농촌은행이 인출을 중단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금이 묶였고 예금자들이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시위 당일 예금자들이 정저우에 도착하자 건강 코드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초록색이었는데 도착하니까 빨간색이 된 겁니다. 빨간색은 외출 금지였죠. 확진자도 접촉자도 아니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한 예금자는 아내 휴대폰으로 같은 QR코드를 스캔해봤는데 아내는 초록색이 나왔습니다. 예금자만 빨간색이 뜬 거였죠. 빨간색 코드를 받은 사람은 기차도, 호텔도, 시내 진입도 안 됐습니다. 40명 넘는 예금자들이 격리 호텔에 보내졌고 시위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막혔습니다. 처음에 시스템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빚 떼먹는 사람을 잡고 가짜 만드는 기업을 처벌하고 법원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거였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751만 명이 빚을 갚았고 법원 판결 이행률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은 원래 목적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신용을 관리하던 도구가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거죠. 제재 대상도 제재 기준도 제재 방식도 점점 넓어졌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만든 시스템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 현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